자, 안녕하십니까. 학원에서 민법 강의하고 있는 이동근이라고 합니다. 잠깐, 제 소개 간략하게 하고, 오늘 이런 강의를 하게 된 취지라고 할까, 그거 잠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법 강의한 지는 금년으로 22년째 됩니다. 그래서 변리사 학원에서 민법 강의 시작한 이래, 우리나라 국내 민법 강의는 거의 다 해봤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지문에서 함정에 많이 걸리고 있는지 뭐 등등 그런 것들은 이제 바삭하게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런 강의를 하게 된 것은 우리 학원에서 매년 혹은 경년제로 이제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데, 민법도 법이니까 우리는 이제 이 법조문이, 이런 법조문이 왜 있는지 취지, 그 다음에 이 법조문이 무엇을 뜻하는지 해석, 그 다음에 이 법조문과 관련된 판례, 이런 거 공부하면은 법 과목은 끝이거든요. 근데 민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 플러스 더 좀 이상한 게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일단 첫 번째 사례를 들어가면서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1페이지 한번 보시죠. 왜 우리가 이런 강의가 필요한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소유자가 바뀌게 되는 과정을 부동산을 경우를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한번 보자 이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갑은 1월 1일 날 을에게 자신의 건물을 10억 원에 매도하고 1억 원을 계약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1월 1일 날 일단 매매 계약이라는 걸 했죠.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계약금으로 10% 받는 게 관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억 원을 받았다는 거죠. 을은 1월 15일 중도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거는 뭐 당사자가 합의하기 나름이죠. 별 의미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중도금을 한번 보통 지급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월 1일 잔금과 등기 권리증을 교환하기로 하였다. 2월 1일 날 이 사람은 나머지 있는 잔금을 주고 상대방은 이제 매도인은 등기 권리증이라는 것을 교부해가지고 이제 모든 계약 관계가 끝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매수인은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등기소에다가 자기 이름으로 이제 이 건물 부동산 등기를 바꾸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신청하면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이 있을 거니까 어찌됐든 간에 2월 15일 날 그래서 이제 등기가 격려되었다. 등기가 이제 넘어갔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등기가 이전이 되었다. 요게 이제 우리가 통상 부동산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그런 이제 루트란 말이죠. 소유권이 넘어오는 과정. 이걸 한번 분석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요거 1월 1일 날 매매 계약한 거를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니까, 요때는 아직 상대방의 부동산이 내한테 넘어온 건 아니죠. 소유권이 넘어온 건 아닙니다. 앞으로 넘어오기로 합의를 했을 뿐이니까 나중에 언젠가는 넘어오겠지만 여하튼 요날 소유권이 넘어온 건 아니죠. 그래서 요런 거를 우리가 아직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했다 그래가지고 요런 거를 채권행위라고 그래요. 채권 관계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언제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넘어가느냐? 이날이죠. 이날. 이제 물건을 산 사람은 나머지 돈을 다 지급했다. 그 다음에 물건 판 사람은 등기권리증을 넘겨줬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요날 시점에서는 이제 이 부동산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구나. 저 사람 것이구나. 또 매수인은 이제 이 부동산은 내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날 한단 말이죠. 이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소유권 변동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유권 변동에 묵시적 합의가 있다. 이제 이런 평가를 하는 거고, 요때 요 소유권을 우리가 조금 있으면 보겠지만은 우리가 물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권행위라고 합니다. 당장은 뭐 이런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셔도 됩니다. 어슴푸레하게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 소유권이 넘어오는 과정을 보면은 합의를 두 번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거를 전혀 모르시는데 요날 채권과 관련해가지고 한번 합의를 했고, 그러니까 이것도 계약입니다. 일종의 합의를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계약이라 그러니까 요날 이제 물권과 관련된 소유권 변동에 대해서 또 합의가 있었단 말이죠. 요것도 계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이 넘어오는 과정에 보면은 계약을 두 번 체결하는 겁니다. 사실은 숨어 있는 게. 그런데 그러면은 요날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바뀌느냐? 그게 아니에요.
일본은 요날 바뀝니다. 일본은.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법을 법을 수입하는 것을 개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독일법 계통인데 독일에서 이제 일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로 왔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모법은 독일하고 일본입니다. 그런데 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소유권이 언제 바뀌는 거니까 요날 바뀌어 버려요. 요날.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법을 수입했으면서 요거를 포기하고 요날 바뀌는 걸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물권법에 보면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러면 아무리 내가 잔금을 다 치렀다고 하더라도 등기가 아직 넘어오지 않으면 소유권이 바뀐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요날 비로소 소유권이 바뀐다. 지금 이런 이제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이제 보는 거니까 프린터 1번 한번 같이 읽어보죠. 1번 매매계약 이런 거를 채권행위라고 한다 그랬죠. 의무를 지금 부담합니다. 당사자는. 그래서 의무부담행위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어디서 공부하는 거니까 요거는 채권법이라는 데서 공부를 해요. 채권법.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공부하는 거니까 물권행위라고 그랬죠. 요거는 물권법에서 공부를 해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자, 이거 누가 그러면 이런 채권 행위를 하느냐? 누가 물권 행위를 하느냐?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이쪽도 마찬가지죠.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느냐? 이쪽에 이제 물권 행위라는 걸 할 때 상대방한테서 사기를 당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면 이거 어떡할 거냐? 이쪽도 마찬가지죠. 채권 행위라는 걸 하면서 사기를 당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거 어떡할 거냐? 등등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은 공통되는 거죠. 누가 하느냐? 뭐 이런 거.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느냐, 뭐 사기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은 요 양력 능력에 공통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누가 하는 거냐, 뭐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뭐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하냐 등등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거를 물권법에 규정을 두고 똑같은 규정을 채권법에 또 규정을 두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조문수가 너무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그런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그래서 독일법은 어떻게 했는 거니까 요 양쪽에 공통적인 것은 민법 총칙이라는 과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민법 총칙. 그러니까 총칙이라는 말은 요 양쪽에 공통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 양쪽에 민법 총칙은 결국 1조부터 184조까지 조문이 있는데 누가 이런 행위를 하느냐. 요게 1조는 아니구나. 3조부터 97조까지 규정이 있어요. 거의 90여 조문이 누가 하느냐. 요거와 관련되는 게 민법 총칙의 주된 테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때 민법 총칙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를 하나만 들으라 그러면은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채권행위, 이런 물권행위, 이런 거를 우리가 상위 개념을 독일학자들은 만들어냈는데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법률행위. 요 법률행위 조문이 이제 103조부터 거의 저 뒤에 한 170조까지 거의 대부분의 그 민법 총칙은 요 법률행위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을 처음 공부할 때 누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법률행위라는 걸 공부하게 돼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요 민법 총칙은 물권법, 채권법에 대한 기본 이론을 아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 놓은 조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공통적인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민법 총칙을 읽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민법을 공부할 때 굉장히 힘이 드는 겁니다. 다른 뭐 형법, 상법, 뭐 다른 법들은 이런 게 없어요. 민법만 이래요. 민법만. 그러니까 민법을 앞으로 공부하실 때 배로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수학으로 치면 여러분들이 구구단, 인수분해 이런 것도 모르는 단계에서 바로 1조부터 딱 공부해보면은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미분, 적분, 함수 이런 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민법 총칙을 읽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한 2회독, 3회독 정도 하고 난 뒤에 민법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구나. 이제 그때 돼야 비로소 체계가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 공부할 때는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된다. 이제 가장 치명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강의를 하게 된 이유도 이런 것에 대한 기본 개념을 먼저 알고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이제 민법에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지금. 그래서 한번 계속 읽어봅시다.
자, 1번 봅시다. 거기 1페이지 매매계약 1월 1일 시점에서는 건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는 건물과 대금에 대해서 채권 채무관계를 가질 뿐이다. 이런 것을 채권행위라고 하는데 채권이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청구권, 상대방한테 돈 달라, 잔금 달라, 물건 넘겨라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 기초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를 의무부담행위라고도 한다. 결국 채권행위라는 것은 앞으로 해야 될 문제가 많다는 거죠.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는 점에서 물권행위와 구별된다. 요거는 채권법에서 공부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2번 소유권 이전의 합의. 합의는 없었죠. 당사자가 뭐 합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평가할 때 묵시적으로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의 합의, 물권행위, 물권법의 영역. 물권행위란 물권이 이제 곧 공부하겠지만 우리나라는 물권을 8가지를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권이라는 말이 나올 때 이게 좀 어렵다 싶으면 처음에는 물권 자리에 소유권을 넣으면 돼요. 물권의 대표주자가 소유권이니까. 그래서 물권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행위이다. 2월 1일 갑은 건물에 대한 집문서 넘겨주고 어른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당사자 간에는 건물과 대금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대한 합의가 묵시적으로 있었던 것이 된다. 이를 물권행위 혹은 물권계약이라고 한다. 이로써 당사자의 채무 이행은 완료되었으니까 더 이상 이행의 문제는 남지 않는다. 3번 소유권 시점, 이전 시점. 2월 1일 날 당사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합의를 했기 때문에 건물 소유권 이전 시점은 2월 1일인가. 일본은 그렇다는 거죠. 등기는 왜 하느냐. 요 두 사람만 건물 소유권이 넘어간 것을 알지 외부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 사람에게 내가 이 건물의 새로운 주인이다. 이거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를 나중에 공부하는데 대항 요건이라 그래요. 상대방한테 주장하기 위한 요건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그랬죠. 대항 요건이 아니고 아예 등기를 넘겨받지 않으면은 소유권 자체가 인정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일본하고 다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2번 그러나 우리 민법은 물권 변동이 있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물권행위 이외에 등기를 요구하는데 이건 이제 물권법에 있거든요. 그래서 2월 15일이 되어야 어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문자로 많이 요번에 남겼습니다. 3페이지 한번 보시죠. 민법 총칙의 필요성. 물권법과 채권법의 공통부분. 채권행위는 누가 할 수 있을까? 물권행위는 누가 할 수 있을까? 채권행위를 할 때 착오를 일으켰다면 혹은 사기를 당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권행위를 할 때 그러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채권행위를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 물권행위는 결국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에 공통되는 분야가 많을 텐데 이를 채권법과 물권법에 별도의 조문을 두면 조문수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이에 독일 민법은 총칙이라는 분야를 두어서 지금 공통적인 규정을 두게 되었다. 장단점. 민법 총칙을 두면 조문수는 확 줄어드는 장점이 있는 것은 명확한데 그러나 단점이 훨씬 많다. 물권법과 채권법을 모르고 민법 총칙을 먼저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민법을 공부할 때는 민법이 아주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법은 2, 3회 독을 하기 전에는 전체에 대한 체계를 잡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 보면은 나중에 보면 대금은 어디에서 지급해야 되느냐. 이건 채권 강론의 규정이 있어요. 부동산에 하자가 있으면 이거 어떡할 거냐. 이것도 채권 강론에 있고 당사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걸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채권 총론의 규정이 있고 나중에 이거 변제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또 채권 총론이 있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했다면 어떡할 때 촉군이 있고 사기를 당했다면 총칙에 있고 대리인을 통해서 했다면 총칙에 있고 미성년자가 했다면 총칙에 있고 조문이 온 사방에 흩어져 있어요. 온 사방에. 그래서 이게 왜 이 조문이 민법 총칙에 있고 왜 이 조문이 채권법도 이게 워낙 이게 양이 많아가지고 이게 채권 총론하고 채권 강론으로 또 구별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아시겠죠. 채권 강론이라는 과목이 뭔가 있는데 여기에 공통적인 것을 또 채권 총론에 몰아넣었구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독일법이라는 것은 공통적인 것은 전부 앞으로 다 몰아넣어가지고 채권 강론은 채권 총론에 몰아넣고 또 계약법도 가보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민법의 계약을 15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15가지 계약에 공통되는 부분을 또 계약 총론이라 해가지고 또 몰아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조문 자체가 전부 다 공통적인 것은 총론, 공통적인 것은 총론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인류에독 할 때는 공부하기가 힘들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거꾸로 공부하는 거죠. 강론을 먼저 알고 총론을 공부해야 되는데 순서가 총론, 강론으로 되고 그럼 선생님 강론 먼저 공부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더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더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한 2, 3회 독을 하셔야 민법에 그래도 체계가 잡히고 자신감이 생긴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오신 분 중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민법에 2, 3회독을 하실 수가 있느냐?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겁니다. 3, 4회독 못 넘어갈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민법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노동법이나 다른 과목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직장 안 다니시는 분들은 전혀 관계없어요. 근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민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어요. 모든 분들이 다 공통적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민법을 기껏해야 많이 해봐야 3회독, 좀 하면 2회독이거든요. 그 단계에서는 민법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수가 없어요.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한 그런 단계란 말이죠. 그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을 가게 돼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해마다 공통적으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어떤 하소연을 하는 거니까 내가 금년에 민법 때문에 과락으로 떨어질 것 같아. 내가 지금 이게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잘 모르겠다. 너무너무 불안하다. 그게 이제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뭐 제가 해결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거는 치명적인,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그 대신에 취준생이라든지 대학생분들은 시간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96점도 받아요. 공부해보면 재밌거든. 어렵기는 한데 너무 재밌거든. 그러니까 민법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 합격생 그 학원에 홈피 들어가 보면 합격 후기가 있는데 민법의 경우에는 92점 받은 분부터 40점대 받은 분까지 전부 고르게 포진이 돼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90점, 80점 받는데 공부 적게 하신 분들은 40점, 50점대 받는단 말이죠. 그럼 40점, 50점 받아가 어떻게 합격하느냐? 간단하죠. 노동법에서 70점 받으면 80점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절대평가니까 평균해가 60만 나오면 되니까 민법에서 44점이 나오더라도 노동법에서 80점 받아버리면은 합격한단 말이죠. 그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해보시면, 민법을 과락만 면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세요. 노동법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니까, 민법은 이렇게 굉장히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다. 어쩔 수가 없다. 이제 이거.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이 공부하기가 어려운 그 치명적인 또 이유가 하나 있는데,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용어가.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용어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 용어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기까지는 또 이게 또 시간을 많이 요구합니다. 다른 법은 뭐 형법, 상법, 다른 법 있잖아요. 그런 법들은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용어 자체가 우리 일상에서 오늘도 많이 나오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또는 여기는 제가 오늘 프린트에 놨는데 주물, 종물 뭐 이런 거라든지 굉장히 그 생경스러운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기까지는 또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민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민법 총칙이라는 게 있고 물권법이라는 게 있고 채권법이라는 게 있고 가족법도 있어요. 그래서 민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는 5학기에 걸쳐서 민법을 공부했어요. 요거 이제 1학년 2학기 때 민법 총칙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 한 학기, 채권법은 양이 너무 많다고 그랬죠. 총론 한 학기, 강론 한 학기, 그 다음에 가족법 한 학기 이렇게 5학기를 거쳐야만 비로소 민법을 공부하는 그런 카리큘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 다음에 요 민법 총칙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조부터 184조까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 채권법은 요 채권 총론이 373조부터겠구나. 그래서 526조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강론이 527조부터 요게 766조까지 있어요. 그럼 이게 우리나라 이제 민법이 시험 과목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 사법시험은 이거 전체가 다 시험 범위겠죠, 당연히. 그리고 지금 이제 사법시험이 없어졌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어려운 시험은 법무사 시험입니다. 법무사 시험이 이게 전체가 다 시험 범위예요. 그 다음에 다른 시험은 이제 뭐 들어가는 게 있고 빼는 게 있어요. 변리사 같은 경우에는 가족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물권법이 중요하니까 민총, 물권법, 채권법 일부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마다 다 다른데 우리 노무사는 요 물권법은 시험 영역이 아니에요. 다행히. 그다음에 가족법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시험 범위가 민법 총칙하고 채권법입니다. 근데 요게 벌써 조문수가 한 200조문 되죠. 그래도 200조문 되고 요거 합하면 조문수가 그래도 400조문 정도 돼요.
합하면. 그럼 합하면 600조문이에요. 600조문. 이 600조문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나. 물론 조문에 따라 강약은 있어요. 어떤 조문은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 있고 어떤 조문은 평생 시험에 안 나오는 이런 조문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공부해야 될 조문 수가 엄청나다. 그러니까 역시 또 공부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민법 공부의 어려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체계적으로 이상하게 돼 있다. 두 번째, 용어가 굉장히 생경한 용어가 많이 나온다. 세 번째, 양이 너무 많다. 이런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8월 27일 이제 민법을 개강하는데 민법 강의하면은 그때마다 설명을 다 드립니다. 기본적인 것을. 그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처럼 몰아가지고 이 민법 전반에 대한 기본 원리라 할까 어떤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미리 공부하시면은 공부하기 훨씬 낫죠, 그거는. 그래서 저는 이런 강의를 이제 들으시라 그러고 또 나중에 이 강의 못 들으신 분들은 다음에 제가 8월 27일 개강하면은 요거 이제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올릴 거니까 그거 듣고 오시라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오늘 오신 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 민법 공부의 어려움이라고 할까,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런 어려운 민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마지막 시간에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순서대로 조금,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마다 이 민법 총칙은 우리가 이제 25문제 나오거든요. 곱하기 한 문제당 4점이죠. 그래서 지금 100점인데, 이 민법 총칙은 해마다 이 고정되어 있더라고. 이상해요. 이걸 왜 안 바꾸는지 12문제가 나와요.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채권법에서 13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딱 생각해도 민법 총칙 공부하는 게 훨씬 수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은 민법 총칙은 조문수는 200조문이고 이 2배지 않습니까? 채권법이. 조문수는 채권법이 2배 많은데 문제는 대등하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 문제 점수 따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민법 총칙이 너무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공부해도 최소한 9문제 그러니까 한 11문제 정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 금년도는 그거보다는 약간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는 최소한 7문제 많으면 한 10문제 이 정도 이제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여하튼 민법 총칙에서 점수 따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법학에 있어가지고 모든 그 시험의 근본은 판례라는 거는 뭐 기본이죠. 요즘은 제가 옛날에 80년대 그 사법시험 공부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 판례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래서 판례 문제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요즘은 거의 모든 문제가 판례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례를 모르고서는 도대체 공부를 할 수가 없다. 뭐 그거는 바람직한 거죠.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 조문 자체를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그 조문과 관련된 판례를 굉장히 많이 공부해야 되니까 역시 또 공부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이제 어려운 과목이면은 틀림없는데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노무사 공부해 보시면은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1차의 관건은 민법이다. 그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동법은 여러분들이 2차 과목까지 돼 있으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민법은 2차 과목은 아니니까 합격 통과할 정도만 공부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어렵고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굉장히 참 나중에 보면은 난감하다. 이렇게 좀 그런 걸 느낄 겁니다. 자, 일단 서론적인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본격적으로 민법 오늘 공부 좀 해보죠. 자, 1페이지 돌아가 보시죠. 자, 그래서 이제 법률행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민법 총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가 법률 행위를 하느냐, 요거라 그랬죠. 그래서 민법 총칙의 핵심 단어가 법률 행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민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이런 거고, 이런 거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소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사회에서 매매를 했다, 임대차를 했다, 이런 말을 하지. 누가 법률 행위했다, 이런 말 누가 합니까? 그런데 법에서는 이 용어가 제일 중요한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도 생경한 거죠. 사회에서는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개념이다. 이런 이야기죠. 가봅시다. 자, 법률행위가 뭐냐?
우리가 결국은 이 민법이든 상법이든 모든 법은요, 이 법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권리 의무 관계예요. 권리 의무 관계. 그래서 이 민사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권리 의무가 발생하느냐, 이거를 공부하는 게 민법이거든요. 그래서 권리 의무 관계를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법률 관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법률 행위란 권리 혹은 의무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또 발생된 권리가 어떻게 변경되느냐, 또 돈을 나중에 갚아버리면 소멸하겠죠. 권리 의무가 어떻게 소멸하는가, 이런 것을 처리하는 일체의 법적인 행위를 말한다. 위에서 든 예를 든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는 대표적인 법률 행위다. 그러면 2번 사적 자치. 우리가 이 민사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 요거는 이제 시험에는 나오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법률 관계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점심을 뭘 사 먹지? 커피 뭐 사 먹을까? 지하철을 탈까? 뭘 탈까? 전부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한단 말이죠. 그런 거를 우리가 사적 자체라고 하는데, 그럼 요 사적 자체를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에서는 구현하느냐? 법률 행위를 통해서 구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 법률 행위의 대표적인 게 뭔가 하니까 각종 계약입니다. 계약을 체결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자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의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버스 탄다, 지하철 탄다, 뭐 사 먹는다, 영화 보러 간다 등등 모든 법적인 관계가 법률행위고, 그거는 전부 계약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적 자체를 실현하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일체의 법적인 행위를 말한다. 2번 사적 자치와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중요성.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자신이 원하는 물자를 계약에 의해서 조달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법률행위는 민법에서 핵심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법률행위는 어떤 게 있느냐? 이거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분류해 볼 수가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분류는 요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요거 계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 법률행위인데, 그러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민법을 공부하실 때는 이 법률행위라는 말이 생소하면은 요 자리에 계약을 넣어버리면 돼요. 간단합니다. 누가 뭐 법률행위를 했다, 이게 와닿지가 않으면은 누가 계약을 했다, 이렇게 딱 넣으면은 다 맞아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행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각종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사례에서 뭐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2월 1일 날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이런 계약을 체결한다 그랬는데, 나중에 어떤 시점에서 제가 요 1월 1일 날 매매 계약한 거를 사기를 당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걸 알게 되었다. 그 다음 중대한 착각을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걸 알게 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좀 뭔가 구제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이 사람은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취소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계약을 취소해버리면은 요 1월 1일 날 계약은 없어지는 거죠.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요 취소권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거를 우리가 계약하고 구별해가지고 단독행위라고 그래요. 단독행위. 왜 그럴까? 계약은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독행위의 특징은 뭐냐?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아니, 계약을 취소하는데 제가 상대방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요건만 갖추어지면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해요. 그러면 요 계약과 단독행위는 요거는 합의고 요거는 일방적으로 하는 요 차이점은 알겠는데, 또 공통점이 뭐냐? 둘 다 의사표시라는 것을 기본으로 해요. 요 법률행위하고 의사표시는 거의 동의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사람은 언어의 동물이니까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죠.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을 의사를 표시할 건데, 요 의사 중에서 법적인 의사가 있을 것이고 법적이지 않은 의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크게 보면은 친구하고 영화 보러 가자, 뭐 가자, 이런 거는 법적인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민법의 공부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법적인 의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때 그거를 우리는 의사표시라 그러고, 이게 법률행위에서는 핵심이에요. 이게 없으면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도 그렇죠. 아까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먼저 매도자가 먼저 내가 이 물건을 1억
10억에 팔겠다 뭐 이렇게 제의를 했겠죠. 이런 걸 우리가 의사표시라고 한다는 거죠. 법적인 의사를 자기가 표시한 거 아닙니까? 요거 10억에 팔겠다. 그럼 상대방은 매수인은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10억에 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니까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라는 것은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될 때 우리는 그거를 계약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은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임대차도 마찬가지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단독행위는 뭡니까? 내가 한 달 전에 했던 매매 계약을 내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잖아요. 요거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만 있는 거예요. 합의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계약은 의사표시가 2개,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1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학자들은 요것도 의사표시가 있고 요것도 의사표시가 있네. 요 두 가지를 아우르는 상위 개념을 하나 만들어내면은 굉장히 학문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라는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법률행위라는 말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요거는 의사표시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더라. 계약과 단독행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더라. 이런 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때. 안 그러면은 다음에 책을 읽어 나갈 때 법률행위라는 말이 나오면은 거기서 멈칫멈칫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민법 총칙에서 계속 등장하는 개념이니까 이 법률행위는 무조건 개념을 외우셔야 돼요. 의사표시가 핵심이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에는 계약과 단독행위 두 가지가 있다. 근데 난 아직 단독행위는 잘 모르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초보 단계니까. 그럴 때는 법률행위 속에 계약을 그냥 입골시해도 된단 말이죠. 그래도 책 읽어 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제일 밑에 계약이 법률행위의 일종인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법률행위에는 계약만 있을까? 그렇지 않다. 위 사례에서 우리 사기당한 것을 나중에 알고 계약을 취소해버리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때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도 법률행위이다. 자, 넘겨보시죠. 차이점. 자, 그렇다면 계약과 취소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계약은 당사자가 합의를 하여야 하지만 취소는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그만이다. 일방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단독행위라고 한다.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취소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단독행위라고 그랬는데 요 취소권, 요 권리 있죠. 취소권을 권리의 측면에서 보면 요런 권리를 무슨 권리라고 하는 거니까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죠. 형성권.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이런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용어가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형성권, 형성의 의미가 뭐냐?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단독행위는 권리의 측면에서 보면 이게 형성권이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2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은 셋째 줄 이런 권리들을 형성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후수란다. 2번 공통점은 무엇일까? 둘 다 의사표시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계약에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필요하고 취소권을 행사하는 데는 하나의 의사표시만 필요할 뿐이다. 참고 의사표시와 의사능력. 우리는 일상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의사를 표시하지만 민법에서 의사표시라 함은 법적인 의미를 갖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표시는 민법 총칙의 핵심 개념인데 이 점을 잊지 말자. 그러니까 의사표시, 그 다음에 법률행위, 거의 이 두 단어는 동적이라고 보면 되고 요게 민법 총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을 이제 60시간 우리가 민법 전반을 강의하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민법 총칙을 10번, 이제 채권법을 10번 공부하는데 민법 총칙 10번 정도만 공부하면은 생경한 단어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미리 공부를 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법 총칙 읽어 나갈 때만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채권법 넘어갈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됐기 때문에 좀 술술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지금 민법 총칙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봅시다. 의사능력. 너무 요거는 이제 깊이 공부는 안 하겠는데, 거기 프린트에는 없는데, 이 민법에는 능력이라는 말이 4군데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참 그렇죠. 이런 게 전부 이제 일본식 표현인데, 권리 능력이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권리의 주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단박 알아듣잖아요. 누가 권리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거를 권리 능력이라고 그래요.
권리의 주체라는 이야기죠. 권리의 주체. 요거를 공부하는 게 아까 민법 총칙이라고 그랬죠. 누가 법률행위 할 수 있느냐. 이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답은 두 가지예요. 사람이든지 아니면 법인이든지 둘 중 하나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민법에서는 3조부터 97조까지 조문을 둔 거예요. 사람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성년자도 그 중에는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한정치 산자, 옛날에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사람이 갑자기 실종이 되었다. 이런 사람을 부재자라 그러고, 뭐 실종 선고. 그래서 사람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논점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나중에 다 공부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법인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본주의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사람이 법인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법인도 요게 32조부터 97조까지입니다. 요게. 그래서 굉장히 조문수가 60조문이 있어요. 굉장히 법인도 논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건 나중에 민법 총칙 공부해 나가면 되는데, 오늘 제가 강의 드리는 주안점은 나중에 법인을 공부할 때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중간중간에 가다가 여러분들이 막힐 만한 부분이 있죠.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권리 능력이란 이런 뜻이고, 지금 이제 의사 능력이라고 나왔죠. 의사 능력. 그럼 이거는 뭐냐? 우리가 사람이면은 권리의 주체가 지금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 살짜리 애기도 부동산 소유자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재벌 4세 같은 사람들은 엄청난 주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살짜리 애기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문제는 얘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권리의 주체는 될 수 있을지언정 얘가 법률 행위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걸 우리가 의사 능력이라고 그래요. 이건 뜻이 뭐냐?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의사 표시가 법률 행위의 핵심 포인트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법적인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요거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의사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의사 능력을 가집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거래하는데 의사 능력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은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 이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간간히 생긴단 말이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의사 무능력자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체결한 계약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의사 능력. 당사자가 한 의사 표시가 어떠한 법률 효과라는 것은 권리 의무 관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법이라는 것은 권리 의무 관계라고 그랬죠. 그거를 법률 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당사자가 한 의사 표시가 어떠한 법률 효과, 즉 어떠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지 이 말이죠. 법률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의사 능력이라고 한다. 한 살짜리 아기도 토지 소유자가 될 수는 있지만 그 토지를 거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 행위라는 말이 어려우면 그 자리에 계약 넣으시면 된다고 그랬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 말하고 똑같아요.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권리 능력 이외에 또 다른 능력이 요구되는데 이를 의사 능력이라고 한다. 의사 무능력자가 행한 법률 행위는 무효다. 무효의 의미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은 의사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술이 엉망으로 취한 사람이라든지 정신병자라든지 등등 일부 사람들은 의사 능력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의사 능력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 사람이 있나 없나 이거 판단하기가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획일화시켜 놓은 제도를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거를 우리가 행위 능력이라 그래요. 요 프린트에는 일체 없는데, 그래서 요런 사람을 행위 능력이라 그러고, 요거를 이제 민법 총칙에서 또 공부를 많이 합니다. 요때 말하는 요 행위라는 것은 무슨 말인 거니까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 요 법률 행위 있죠, 요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법률 행위, 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따지는 거를 행위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법에서는 요 정도의 기준을 딱 설정해주고, 요 이하에 있는 사람은 너는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고 봐서 너는 혼자서는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딱 획일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대표적인 게. 그게 바로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 그래서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지금 만 19세거든요. 그래서 만 19세가 안 된 사람은 얘가 아무리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혼자서는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어요. 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는 얘가 천재일 수 있죠. 근데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하면은 이게 법이 엉망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딱 객관화 시켜가지고 나이를 기준으로 봐버리는 거죠. 그래서 19세가 안 되면은 너는 행위 능력자가 아니다. 행위 이런 거를 제한 능력자라 그래요. 이제 나중에 민법 총칙을 공부하다 보면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되느냐? 부모 동의를 받고 해야 되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보완을 하는 겁니다. 그걸 행위 능력이라 그래요. 그럼 벌써 이제 3개 나왔죠.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계약과 관련되는 거고 나중에 오늘 공부할 건데 책임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뭐냐? 요거는 불법행위 책임을 이야기하는 건데 아직 여러분들이 불법행위 개념을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오늘 시간, 제일 뒤 시간쯤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뉴스 같은 거 보면 한 번씩 이런 거 나오죠. 가령 8살짜리 아기가 8살은 좀 그러고 5살로 올려보죠. 옥상 아파트에서 돌을 밑으로 던져가지고 차가 박살이 났다. 그러면 얘는 5살짜리 아기는 그 차 주인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했으니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상식적으로 5살짜리 아기가 안 생겨요. 왜? 걔가 밑으로 돌을 던졌을 때 내가 돌을 던짐으로써 내가 나중에 법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겠구나. 이거를 얘가 판단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책임 능력이 없는 애예요. 그래서 책임 능력이 없는 애는 불법행위 책임을 안 집니다. 그럼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럼 부모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채권법에서 공부하는데. 그래서 나의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되는 그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또 책임 능력이라고 그래요. 책임 능력. 그래서 요거는 불법행위와 관련되는 거다. 그래서 민법에는 능력이라는 말이 4군데 나오는데 책임 능력은 이 불법행위는 제일 세건강의 750조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민법 총칙을 읽다 보면은 불법행위라는 말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오니까 요거는 처음부터 개념을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책임 능력은 제일 뒤에 나오고 요 3가지 개념은 민법 총칙할 때 앞부분에서 바로 나오니까 조금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아셔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자, 가봅시다. 3번의 정리. 계약과 단독행위에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점은 확인하였다. 이때 독일학자들은 양자를 포섭하는 상위 개념을 만들었는데 이를 법률행위라고 한다. 결국 법률행위라는 것은 법적인 의미를 갖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만들어내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우리는 앞으로 법률행위라는 말이 나오면 의사표시가 거기에는 필수적이라는 점, 그리고 계약과 단독행위를 아우르는 개념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그래서 법률행위 그러면 계약, 단독행위 이 말 딱 떠올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 이 말 딱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개념은 그때마다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책을 읽어나갈 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이거 그냥 이해만 하고 법학은 암기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이해 과목이라고 착각하시는데 암기를 하기 위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목적은 암기입니다, 암기. 그래서 법학은 그때마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면 저절로 암기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지, 수단이에요, 이해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때마다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 분류 가보겠습니다. 봅시다. 법률행위는 다양한 각도에서 분류할 수 있다. 채권 단독행위와 계약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아까 말씀드렸죠. 3번째 한번 보시죠. 불요식행위와 요식행위. 이런 말도 사회에서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시죠. 무슨 방식을 필요로 하구나. 그러면 요식행위. 그렇지 않다면 불요식행위. 좀 감은 오죠. 법률행위는 방식이 필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제가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주었다. 그러면 보통 현실에서는 위임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임장을 주지 않으면 대리관계가 인정이 안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인정됩니다. 위임장은 증거에 불과해요. 증거. 그게 없더라도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의사표시가 핵심이라고 그랬죠. 너 내 대리인 해라. 대리는 단독행위거든요. 나중에 가보면 계약이 아니에요. 대리는. 그래서 제가 저 사람 보고 야 너 대리인 해라 그러면 그 순간 그 사람은 대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외부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내 대리인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거로서 제가 위임장을 주는 것에 불과하지 위임장이 없다 하더라도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분류식 행위라 그러고 민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현실에서는 전부 계약서 쓰던데 위임장 쓰던데 그럼 이게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계약서나 위임장은 전부 증거에 불과하다. 그게 없더라도 얼마든지 계약은 성립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통념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아마. 그래서 한번 봅시다. 분류식 행위. 법률행위는 방식이 필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위임장이나 계약서는 증거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재산상의 법률행위는 분류식 행위다. 제가 옛날에 오래됐는데 한 5년, 벌써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전세 살 때 전세 기간이 만료됐어요. 그럼 집주인이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전세금 5천만 원을 올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주겠다고 그랬죠. 근데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와가지고 집주인이 번복하는 겁니다. 정말 미안하게 됐는데 사정이 생겼으니까 나가주시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일주일 전에 저하고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이미 그건 끝난 이야기인데 그 번복하실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니까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당신하고 나 사이에는 그 말로 한 합의가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신은 나하고 계약서를 쓴 바가 없기 때문에 나를 쫓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사례가. 그래서 제가 어디서 그런 말 들었습니까? 하니까 공인중개사 같은 데서 다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법학을 강의하는 사람인데요. 변호사한테 가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십시오.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연락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니까 미안하게 됐다. 내 말이 맞다는 거죠. 내하고 그 사람 사이에는 전화로만 합의를 했죠. 이미 그 순간 효력이 발생한 겁니다. 계약서를 안 써도. 계약서는 후일에 증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 효력을 번복하려면은 일방이 함부로 번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까 그 계약은 효력이 없고 자기는 나를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건데 그게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집에 계속 2년간 살 수 있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는 거를 알면은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이런 거죠. 대부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죠. 법을 알면은 적어도 자신을 좀 지킬 수 있습니다. 법을 악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요게 그 이야기죠. 그게 바로 분류식 행위라는 거예요. 분류식 행위. 분류식 행위. 그런데 민법에는 방식을 요구하는 게 드물지만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나중에 가보면. 가족법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가족법은 시험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자, 요식행위. 행위자로 하여금 신중하게 하거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서면이나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나중에 우리가 법인 파트 공부할 때 법인은 반드시 정관 작성해야 되지. 정관이 없으면 법인이 성립할 수가 없거든요. 이때 정관 작성을 우리가 요식행위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게 시험에 나중에 나오거든요. 정관 작성은 요식행위다. 뭐 이런 식이죠. 또 혼인이나 유언 등 가족법의 규정이 많다. 채권법에, 재산법에는 요식행위가 별로 없다. 몇 개 안 됩니다. 요식행위는 그때그때마다 외워주면 됩니다. 질문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자식이 만약에 3명 있다. 그러면 재산이 좀 있다. 그러면 이제 앉혀놓고 큰아들은 주식 가져라. 작은아들은 부동산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유언을 남기죠. 그게 법적으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지금 이게 요식행위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명확하게 그거를 남겨놔야 돼요. 그러니까 유언은 말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걸 우리가 유훈이라고 그러죠.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가족법에 가보면은 그 유언의 방식에는 5가지로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 방식 이외에는 일체 유언으로서 인정을 안 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요식행위라고 그래요. 요식행위. 그래서 가족법에 이제 그런 게 많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법 총칙의 필요성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 이제 물권 가보겠습니다. 우리 노무사 시험은 이 물권하고 가족법은 시험 대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만 민법 총칙이나 채권을 읽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 자체가 시험은 나오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물권에 대한 기본 개념 정도는 알자. 이제 이런 이야기죠. 물권 정도만 하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권이 뭐냐? 물권. 뻔하죠? 우리가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배하느냐, 이 물건을 어떤 식으로 지배하느냐, 요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를 물권법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라고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럼 또 의문이 들죠. 어떤 거를 물건이라고 하지? 요거는 또 민법 총칙에 또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게 규정이 있어요. 이제 99조에 가면 규정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일단 부동산 아니면 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뻔한 거 아닙니까? 둘 중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부동산 아니면 동산.
동산이다.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제일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뻔하죠? 소유권. 내가 소유의 형식으로 이 물건을 지배한다. 이게 소유권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독특한 게 점유권이라는 권리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자는 거의 대개는 일치하겠죠. 제가 지금 조문집을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이 조문집에 대한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이 조문집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가 두 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권과 소유권, 요거는 대개는 일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일치하는 경우도 많죠. 이 책을 만약에 어느 절도범이 훔쳐갔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을 잃어버릴까요? 안 잃어버릴까요? 책을 도난당했다고 해서 소유자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 책의 소유자는 여전히 납니다. 그러나 점유는 저는 상실했죠. 책을 잃어버렸으면은,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저는 점유권은 없지만 소유권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훔쳐간 절도범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꾸로죠. 그 책에 대한 소유권은 없지만 점유권은 있는 겁니다. 그 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요 소유권과 점유권은 대개는 일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고, 점유권은 여러분들이 노무사 공부할 때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지 앞으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유라는 말이 나오면 앞으로 반드시 세 가지를 아셔야 돼요. 이 물건을 여러분들은 사용할 수 있죠. 또 이 물건은 다른 사람한테 빌려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가 있죠. 나중에 돈이 필요하면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있죠. 그래서 소유의 3대 권능이라 그러는데, 소유라는 말 속에는 이 세 가지 말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일시적으로 요 두 가지를, 제가 지금 A가 소유자입니다. A가 소유자인데 요거를 B라는 사람하고 무슨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2년 동안은 요 사람한테 사용 수익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 물건에 대해서 2년 동안은 사용 수익할 수가 없죠. 그 대신에 요 사람은 사용 수익할 수가 있죠. 요런 거를 우리가 요 사람을 용익 물권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용자는 사용의 용자고 여기 익자는 수익의 익자입니다. 그래서 요건 우리가 용익 물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권법에 가보면. 자, 한번 프린트 보시죠. 자, 물권법은 시험 대상이 아니지만 민총과 채권법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원리는 알아야 한다. 간단히 살펴보자. 물권이란 권리자가 물건, 부동산이나 동산을 직접 지배해서 얻는 독점적 이익을 말한다. 이제 요거를 좀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죠. 그러면 물권하고 채권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채권이라는 권리하고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물권은요, 요거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 없죠. 아니, 내가 지금 이 물건 사용 수익하면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도와줄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책이 내가 소유자이라는 거를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물권의 제일 큰 특질이에요. 그런데 채권은 뭐예요? 제가 친구한테 돈 100만 원 빌려줬는데 100만 원 내어놓으라고 누구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가 있어요. 채권은. 그리고 상대방의 도움이 필요하죠. 제가 아무리 돈 달라고 해도 상대방이 돈 안 주면 어떡합니까? 저는 만족을 얻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권은 제가 무언가를 청구했을 때 상대방이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점이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이다. 이런 정도는 아시는 게 좋죠.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채권과 달리 상대방의 도움이 필요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 물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넘겨보시죠. 자, 물권의 종류.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아니, 이 물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이거 내가 이런 물권을 갖고 있다 주장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함부로 법에도 없는 거를 함부로 만들어내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주장하면 말이 됩니까? 각자 다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큰 혼란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권은 법에서 딱 인정되는 것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8가지만 인정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물권 법정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누구나 함부로 물권을 만들면 곤란하니까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창설될 수가 있다. 근데 관습법은 여기서 일단 제끼고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니까 법률에는 8가지만 인정되고 있다는 거죠. 관습법에서는 우리 판례가 2가지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시험 대상이 아니니까 전혀 제끼셔도 된다, 이런 거죠. 종류, 점유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을 때 점유권이라고 한다. 개념 정도만 알자. 소유권, 사용, 수익, 처분. 요거는 아셔야 됩니다. 소유,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데 소유가 뭐 사용, 수익, 처분이냐 이거를 나오진 않는데, 용익 물권을 이해한다든지 나중에 오늘 그 공부할 시간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물권과 채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걸 내포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시험에는 나오는 적을 못 봤는데 여러분들이 실생활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들 실생활을 위해서 제가 좀 강의하고 싶은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라는 건데. 자, 어찌됐든 간에 용익물권. 소유자가 자신의 사용 수익권을 일정 기간 상대방에게 넘겨줄 때 왜 넘겨주죠? 계약을 체결했겠죠. 모든 거는 사적 자체에서 계약 체결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지상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지상권. 그런데 이 개념은 민법 총칙 공부할 때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지상권이 뭔지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은 제가 뭔가 땅에다가 뭐 나무를 심든 건물을 짓든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내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만약에 A라는 사람이 토지 만약에 소유자라면은 제가 만약에 B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토지를 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빌려가지고 이 토지 위에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때 요 토지를 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회 현실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사회 현실에서는 90% 이상 전부 임대차 계약으로 하거든요. 근데 드물지만 지상권 계약이라는 것도 체결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상권이 그러면 뭐냐? 다른 사람 토지 빌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그러면 임대차를 안 하고 지상권을 하지? 임대차를 체결하면은 이 사람은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생기겠죠. 요거는 채권이에요. 채권. 근데 지상권은 물권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물권과 채권은 차이가 있다고요. 그래서 요거 구체적인 차이는 시험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일단 넘어가는데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대부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지상권을 계약을 체결하면은 토지 소유자가 너무 불리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계약을 체결 안 해줍니다.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상권 계약 체결하는 게 좋은데 토지 소유자가 그렇게 안 해준다고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도 여러분들 딱 개념이 들어옵니까? 인공적으로 만든 모든 것을 공작물이라 그럽니다. 그 대표적인 게 건물 이런 거겠죠.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타인의 토지를 빌릴 때 현실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임차권이란 채권, 지상권인 지상권이 물권이라는 점과 대조된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을 아는 것은 실생활에서는 긴요하지만 시험과는 관련이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지상권은 개념은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역권인데 이거는 우리 민법 공부할 때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 자체를 모르셔도 돼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학술적인 그 궁금증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이럴 수가 있죠. 여기는 A가 토지 소유자고요. 여기는 B가 토지 소유자인데 여기 이제 도로가 있습니다. 길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A는 도로에 인접해 있으니까 길로 쉽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B는 이 길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뭐 어떻게 도로 상황이 그래 내가 요 길로 가려면 굉장히 우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토지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이때 요 A 토지 소유자와 B 토지 소유자 간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역시 임대차 계약 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 A 토지 전체를 다 빌려야 되니까 임대료가 많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요것만 빌리자는 거죠. 당신 땅 좀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 내가 한 달에 얼마 주겠다. 이렇게 계약 체결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통행지역권이라 그래요. 그래 이럴 때 지역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뭐 전혀 우리 노무사 시험에는 관련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전세권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303조에 있죠. 그 밑에 넷째 줄.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전세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거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전세권하고는 달라요. 전세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전세권 등기를 하는 전세권이 있고 등기를 하지 않는 전세권이 있는데 우리 현실에서는 대부분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채권적 전세라고 그래요. 그럼 똑같은 문제가 생기죠. 물권적 전세와 채권적 전세의 차이가 뭐냐? 그거는 물권 채권 차이를 묻는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셋째 줄에 전세권 등기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채권적 전세와 구분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물권인 전세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채권인 전세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실에서는 90% 이상 채권인 전세를 취득한다. 전세권도 개념만 알면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 개념은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세라는 말은 요 개념 정도만 아시면 된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 전세 사시는 분들 등기부 등본 때 보면 거기 전세권 등기가 있습니까? 있는 분들은 없을걸요 아마. 그래서 우리 현실에서는 전부 채권적 전세고 그럼 이 채권적 전세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뭐하고 같이 취급을 하느냐?
뭐냐? 임대차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해요. 임대차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물건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등기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채권인 임대차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담보물건. 자, 이제 그러면은 제가 이제 소유권의 3대 권능이 사용수익 처분이라고 그랬는데, 사용수익을 이 사람한테 일정 기간 넘겨주는 것을 용익물건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처분 권능을 상대방한테 넘겨주는 것을 담보물건이라고 그래요. 저당권 생각하면 바로 답이 오죠. 돈 빌렸는데 저당권 등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돈 못 갚으면 은행에서 처분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처분할 권능이 있는데 이거를 채권자에게 넘겨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담보물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치권, 요것도 우리 민법 공부할 때, 노무사 민법 공부할 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치권도 개념을 알아도 좋고 몰라도 됩니다, 사실은. 유치권은 뭐냐? 인도 거절이란 말하고 똑같아요. 유치라는 말이 너가 돈 갚을 때까지는 내 이 물건 못 주겠다, 이 이야기죠. 이 물건 일단 못 주겠다. 그래서 유치권 개념이 나오고,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담보물을 유치, 즉 인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유치권은 법적 요건만 갖추면 인정되는 점에서 계약은 아닙니다. 개념 정도만 알자.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제가 동물병원에 개를 맡겼습니다. 근데 수술을 했는데 수술비가 한 2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동물병원 원장은 나한테서 200만 원 받기 전까지는 그 개를 일체 자기가 안 줘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유치권이에요. 그래서 여하튼 너 내한테 돈 갚기 전에는 나 이 물건 못 주겠다. 그런 권리를 우리가 유치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질권은 여러분들이 전당포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들 전당포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이너스 통장도 있고 카드론도 있고 하니까 쓸 일이 없죠.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시계도 전당포에서 맡겨줬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고가 명품은 전당포업이 승행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전당포는 질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맡겨놓고 채권자가 뭔가 이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요 정도는 아십시오. 질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동산이에요. 동산. 그 다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동산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리는데 보석과 같은 동산이 있으면 질권을 설정해야 되고요. 부동산이 있으면 저당권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거 하나만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2번의 질권, 넷째 줄, 전당포 생각하면 된다. 민법 총칙에서 잠시 등장할 뿐 나오지 않는다. 감만 잡자. 마지막으로 저당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겁니다. 넷째 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감으로 알고 있는 그 정도 개념만으로 충분하니까, 됩니다.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밑에 있는 양도담보라는 거예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별로 안 들어보죠. 요까지 하고, 첫째 시간은 쉬겠습니다. 지금 A가 건물이 5억짜리가 하나 있다고 쳐봐요. 그럼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무언가 지금 채권자한테 가가지고 지금 한 2억 정도를 빌리고 싶은데요. 그럼 채권자는 당연히 담보를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은 지금 건물이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법대로 하면은 저당권 설정해 줘야 돼요. 이게 이제 법에서 요구하는 거죠. 근데 이 저당권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나중에 이 사람이 돈 2억을 못 갚아버리면은 이 채권자는 이 건물을 경매에 넣을 거 아닙니까? 근데 경매라는 게 절차도 번잡하고 유찰도 좀 일어나고 해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저당권 설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법에서는 저당권을 설정하라고 돼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뭐라고 요구하는 거니까? 당신 내한테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그래요. 소유권을 내한테 넘겨라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을 넘겨줘요. 그럼 이제 법적으로는 얘가 소유자가 아니에요. 나중에 얘가 2억 원을 못 갚으면은 얘가 소유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미 소유권 등기를 받아놨으니까. 얘가 만약에 2억을 갚아버리면은 넘어갔던 등기를 말소해가지고 이 사람이 도로 등기를 찾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이거의 장점은 뭐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아도 경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이런 방법을 굉장히 선호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우리 법에는 없는 거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관습법이라고 그러는데, 자, 담보의 목적으로 이 A라는 사람은 자기의 건물 소유권을 양도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양도담보라고 그러고, 우리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뭐예요? 필연적으로 폭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폭리가. 생각해봐요. 이 사람이 채권자가 담보 잡을 때 건물이 1억짜리면 이거 담보 잡아주겠습니까? 2억 빌려주는데 최소한 2억 이상 3억, 4억, 5억은 돼야지 담보 잡아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5억짜리 소유권 등기를 받아놓고 얘가 2억을 못 갚아버리면 5억짜리 건물을 하나 삼켜버리는 겁니다.
3억의 폭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법에서는 3억 돌려주라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돌려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전부 이제 뭐 조폭을 끼고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법에서 부동산 가등기 담보법이라 해가지고 이거를 강력하게 막아놨어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현실에서는 양도담보라는 형태로 오히려 담보를 많이 하고 요거는 민법 총칙을 읽다 보면은 몇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개념 정도는 알아야 되고 이런 거를 넓은 의미에서 신탁이라 그래요. 믿고 맡긴다 이런 이야기죠. A 얘가 딴 데 팔아먹으면 어떡할 겁니까? 이 A는 끝나는 거죠. 일단 믿고 이 사람한테 자기 소유권 등기를 넘겨줘 버리는 거죠. 또는 요걸 양도담보 요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 사람이 가등기를 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럼 가등기 해놓으면 A가 다른 데 못 팔아먹겠죠. 그럼 나중에 얘가 2억 못 갚으면은 가등기에 기초해서 이 사람은 본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밑에하고 똑같아져 버리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형식으로 현실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를 우리가 양도담보라고 한다. 개념 정도만 알자 이런 이야기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민법에서는 이를 규율하지 않는데 현실에서 많이 쓴다. 신탁의 일종인데 간혹 등장하니까 개념 정도는 안 들자. A가 소비대차 계약에 의해 B로부터 1,000만 원 빌리고 이 채무를 담보하기, 용어 자체가 막 여러분들 어렵죠. 소비대차 처음 듣는 것 같고 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우리는 현실에서는 그냥 빚 갚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말하는데 담보하기 위하여 A 소유의 어떤 물건의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을 양도담보라고 한다.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넘겨버린 것이다. 훗날 A가 채무 변제하고 이전했던 소유권 등기를 회복하면 되고 변제 못하면 부동산 소유권은 채권자가 가지게 된다. 필연적으로 폭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이루어진다. 자, 마지막으로 대차의 종류. 우리가 뭐를 빌리는 거를 대차라 그러지 않습니까? 빌려주는 사람을 대, 빌리는 사람을 차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민법에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거기 한번 봅시다. 소비대차는 뭘까요? 제가 상대방한테서 빌렸는데 그 물건을 소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만약에 쌀을 갖다가 제가 1kg 빌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쌀을 빌렸다가 나중에 1월 1일날 빌렸다가 나중에 3월 1일날 갚기로 했다. 그럼 3월 1일날 빌린 쌀하고 제가 요 기간 동안에 이거를 쓰고 난 뒤에 소비하고 난 뒤에 3월 1일날 똑같은 쌀을 상대방한테 넘겨줘야 되겠죠. 요런 계약을 소비대차 계약이라 그러는데 현실에서는 쌀 빌리는 거 이런 거는 뭐 우리가 뭐 원시시대도 아니고 이게 이제 논점은 아니고 대부분 우리가 돈 빌리는 거 있죠. 돈 빌리는 게 대표적인 소비대차 계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돈 빌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법적으로는 이게 소비대차 계약이다. 이렇게 이제 감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여부, 소비대차는 소유권이 넘어와 버리죠. 상대방한테서 이제 빌린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와 버리죠. 그 다음에 반환할 물건은 똑같은 물건이죠. 대체물. 근데 돈은 가치를 상정하니까 똑같은 게 필요 없죠. 똑같은 금액만 넘겨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유상, 무상.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죠. 친구한테 무이자로 돈을 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무상이라 그래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보통 이자 받고 돈 빌려주죠. 그거를 유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계약하기 나름이다. 이런 거죠. 그러나 이제 사용대차하고 임대차는 그야말로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빌렸다고 해서 제가 그냥 물건만 쓰고 나중에 2달 후에 갚기로 했다면은 그 빌린 물건 자체를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사용대차, 임대차라고 그러는데 차이점이 뭐냐? 사용대차는 공짜예요, 공짜. 친구한테 제가 노트북 한 달 빌려주는데 그거 사용대차 계약을 하지 그거 임대로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를 사용대차라 그래요, 사용대차. 공짜로 빌려주는 거. 그래서 사용대차는 소유권이 넘어오는 게 아니다. 나중에 그 물건 자체를 돌려줘야 된다. 항상 공짜다. 임대차는 임대로 받는 거죠. 그래서 빌린 물건 자체인데 항상 유상이다. 그래서 민법에는 대차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요게 요런 3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다 채권 강론에 다 나오는데 민법 총칙을 읽을 때 미리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개념 정도를 한번 들어봐 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